다음은 건물 시설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건물은 지하로 보면 지하 7층이고 지상은 지상 22층까지 되는 그 전체 한 30여 개 층 되는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외관을 보시면은 루버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디자인 단계에서는 많이 루버들을 다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공사할 때 다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형태로 변경이 되는데, 저희 건물이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그 테스트, 저희가 뭐 작은 모형 테스트부터 해서 1대1 모형 테스트까지, 그 테스트를 하는 데가 없어서 해외에서 그 테스트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것처럼 그 아주 면밀하게 그 기술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그 외관적으로 표현하는 독특함 이외에도 기능적으로 직사광선을 막아준다거나 여러 가지 그 실내에서 봤을 때 뷰는 뚫어주면서 바깥에 어떤 직사광선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실제 내용들은 그 지하 한 2층부터 이제 아래는 쭉 다 이제 주차장이나 기계실 그런 정도 기능적인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지하 이제 2층은 반반씩 나눠서 미술관 수장고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하역 공간 그렇게 나눠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어떻게 보면 퍼블릭한테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여러 가지 미술관 판매 시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실 테스트 하는데, 그 다음에 저희 카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회의 공간 포함해서요.
일단 들어오게 되면 커다란 이제 플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자에는 물론 이제 그 판매 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독특한 점은 그 저희가 보통 이제 1층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땅값이 비싼 데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뭐 커피숍, 뭐 그다음에 차량 딜러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왜냐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근데 저희 건물은 1층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미술관이거든요. 미술관 로비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거는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도 그 자유 개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청만 해서 와가지고 뭐 좋은 책들 볼 수 있고 뭐 그런 시설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 보면 지금 전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나 어떤 건축 관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 건물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홍보하거나 뭐 기록에 남겨둬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장들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이 건물의 아까 독창성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이 건물의 또 다른 독창성은 무엇이냐면, 독특한 어떤 시스템 예로 들자면은 그 노출 콘크리트가 있는데, 노출 콘크리트는 고층 건물에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고층 건물을 올라갈 때 그 여러 가지 공사 방법하고 노출 콘크리트의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고층 건물로 올라갈수록 다른 재료들을 사용을 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를 바로 고층까지 호화 부분에 사용을 해서 내부에도 노출 콘크리트를 그대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독특하고요.
번째는 좀 이제 구조 형태도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큰 옥상 정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지지하는 어떤 서포트하는 구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충분하게 그 시각적으로 뚫려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밑에 설치를 안 하고 위에서 이제 교량처럼 트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매다는 형태를 이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물에서 도입되는 거는 저희에서 처음이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데이비드 치퍼필드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셨을 텐데요. 보셨을 때그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뭐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그런 데 궁금합니다. 뭐 첫 번째로는 디자인 욕심이 굉장히 강했고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유연했어요. 어떤 우리의 요구 사항들이나 이런 사항들을 이제 제시를 했을 때 단순히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뭔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항상 제시를 해주셨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 어떤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조력자들, 엔지니어들과 어떤 로컬 설계사, 로컬 엔지니어들, 시공사, 뭐 감리사, 이제 한 300~400명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조력이 없었으면 사실 현실화되기 힘들었던 것들이고요.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그런 노력들에 대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자기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이 같이 협업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건물이다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뭐 그 건축주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건물, 그리고 본인이 현재까지 많은 현상 설계에서 당선이 됐는데 이것처럼 현상 설계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심지어는 이제 120% 구현된 건물은 유일하다, 전 세계 유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건물에 대해 애착이 많이 있었고 의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뭐 히든 스토리 뭐 그런 또 공사 중에 애먹었던-거나 조금 좀 기억 남는 게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공사 중은 뭐 지금 와서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지옥을 이제 경험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저희가 노출 콘크리트를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탑다운 공법이라고 도심지에서는 1층을 먼저 딱 정리를 해놓고 지하층하고 지상층을 동시에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층 먼저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동시 추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퍼블릭한테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1층 코어를 이제 처음 타설하는 날, 타설했다가 그걸 거푸집을 떼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거푸집을 딱 뗐는데 그 동안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1층 코어의 그 콘크리트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그 황변이라고 해서요. 얼룩이 생기고 노랗게 되고, 이제 데이비드 치퍼필드 쪽에서는 이제 와서 이거는 도저히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품질이 아니다. 이걸 뽀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공사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시킨 대로 열심히 했는데 노란색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난감해했었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이거를 뽀개면은 제가 이제 3,500만 원한테 약속한 그 날짜를 못 지키는 게 확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며칠 동안 굉장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뽀개지 않았습니다. 뽀개지 않고 계속 지었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스터디했던 거, 리서치했던 거, 그래서 뭐 자외선을 많이 쏘이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믿고, 어쨌든 기술적 지원을 믿고 그냥 가게 됐었고요. 공사 중 내내 이제 자외선 하는 그거 설치를 해놓고 자외선을 계속 쐈어요. 혹시라도 없어지지 않을까. 한 1년 넘게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좌절을 했었고,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와서 뭐 저 계속 깨야 된다고 약간 되게 순진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답답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지금 보시면 아마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운도 좀 따라야 되고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